한국의 선진 기술과 시스템을 모방하려던 중국에서 결국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내의 대다수 건축물들은 그 자체로 시한폭탄과 다름없으며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붕괴 소식에 중국 시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12년 연속 세계 1위를 수성한 인천국제공항, 전 세계가 극찬하는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시속 300km를 자랑하는 고속철도 KTX. 중국은 이러한 작은 나라의 기술쯤은 순식간에 복제하고 넘어설 수 있다고 자만했지만 그들이 훔친 것은 오직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모방하지 못한 한국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비극적인 참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지금부터 14억 인구가 매일 생존 경쟁을 벌이는 중국 사회의 충격적인 현실을 소상히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베트 라싸에서 태어난 도시공학 엔지니어 안한 상포입니다. 제가 처음 베이징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의 감격과 복잡한 심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해발 362 워수미엠베른 고향을 떠나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로 진입하는 경험은 마치 다른 행성으로 이동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출발 전날 포탈라 궁이 보이는 집 마당에서 어머니께서는 제 목에 전통 카타 스카프를 걸어주시며 이것이 저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얀 실크 재질의 이 천은 티베트인들의 축복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카타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베이징에서는 티베트 물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포, 자네가 우리 회사의 미래일세. 라싸 철도청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베이징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월급이 무려 5배나 상승하는 도저히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얘야, 우리는 티베트인이다. 베이징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해. 너의 이름, 너의 행동, 모든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준단다. 그때는 어머니의 말씀이 담고 있는 심각한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직 저의 실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라싸에서 칭하이 티베트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쌓은 경험, 특히 고산지대의 특수한 환경에 최적화된 안전 시스템을 설계했던 저의 경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고산지대에서 성장한 저에게 낮은 지대의 공기는 너무나 답답했고 매캐한 매연 냄새는 코를 찔렀습니다. 티베트어로 산의 숨결이란 뜻을 가진 제 이름처럼 고향에서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그런 여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 기숙사는 예상보다 좋은 편이었으나 룸메이트는 제 이름을 확인하자마자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한 상포, 티베트 이름이군.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고 마치 제가 그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라도 되는 양 대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50년대 말 티베트 주둥운 출신이었지. 저는 그 말이 내포하는 의미를 즉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1959년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를 마치 자랑스러운 무용담처럼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그 티베트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동료들은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티베트 놈이 지하철에 대해 뭘 안다고? 아마 소수민족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을 거야. 조심해. 분리주의자일지도 몰라. 점심시간마다 저는 홀로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돼지고기 요리를 즐길 때 저는 채식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는 불교도인 저희 가족의 전통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기이함으로 비쳤습니다. 뭐야, 고기도 안 먹어. 역시 티베트인들은 괴상해. 저는 제 실력을 입증하고자 더욱 격렬하게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하여 밤 11시에야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매일 밤 기숙사로 돌아와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카타를 매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부서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상포, 매우 중대한 프로젝트가 있네. 자네가 적임자야.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저에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베이징 지하철 대확장 프로젝트 1세, 500km의 신규 노선 300개의 역사,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거야.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라싸 전체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용하게 될 거대 시설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서울 지하철을 벤치마킹할 계획이야. 아니, 능가할 걸세. 부서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우리가 곧 그 자리를 탈환할 거야. 그리고 상포.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자네가 이 프로젝트에 성공한다면 티베트인도 능력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겠지. 본보기, 그 단어가 왜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스멀거렸습니다. 한국 지하철에 대해 단순히 규모가 크고 청결한 것을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철저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로 돌아오는 길에 선배 엔지니어 린지안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상포, 조심하게. 네?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프로젝트,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라. 특히 자네처럼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은 더 주의해야 해. 그는 주위를 신중하게 살피더니 속삭였습니다. 작년에 위구르 출신 엔지니어가 있었지. 능력도 뛰어나고 성실했지만 안전 문제를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 어떻게 되었나요? 신장으로 돌아갔어.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지. 린지안 선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기회 앞에서 기대감에 부풀면서도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 조심하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리고 상포야. 네. 매일 기도하거라. 네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보다는 깊은 걱정이 더 많이 배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이징의 불빛들은 현란하게 반짝였지만 별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싸에서는 매일 밤 은하수를 볼 수 있었는데 나는 티베트인이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베이징이 아무리 제 정체성을 지우려 노력해도 저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음 날 프로젝트 팀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이토록 대규모의 사업이라면 안전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되어야 마땅한데 명단에는 그들의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최고의 안전 전문가 차우민과 환기 시스템 전문가 황밍도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지하철 안전 분야 최고 전문가이신 차우민 선배는 왜 참여하지 않으시나요? 동료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윗선에서 그를 싫어한대. 너무 깐간해서. 그리고 차우민은 천안문 시위,
당시 학생들 편을 들었다고 하더군. 그런 사람은 거대 프로젝트에 끼지 못하지. 그 순간 저는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건설 사업을 넘어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서 카타를 꺼내 임에 대고 기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 린지안 선배의 경고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분명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일지, 그리고 티베트인이라는 저의 정체성이 얼마나 큰 표적이 될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열린 날,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회의장에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운집했고, 앞쪽 스크린에는 베이징의 미래 지하철 노선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창조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총책임자인 류쟁호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치국 위원회의 사위로서 기술적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5년 안에 베이징 지하철은 총 연장 1000km를 돌파할 것입니다. 서울, 도쿄?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현재 수준에 도달하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5년 만에 그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에 스크린도어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아니, 개선할 것입니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다시 박수가 쏟아졌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안전검증 기간은 얼마나 책정하고 계십니까? 순간 회의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류쟁고의 표정이 경직되었죠. 그런 것은 나중에 고려해도 됩니다. 지금은 속도가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안한상포 엔지니어. 그가 제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저는 제가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습니다. 티베트에서는 그렇게 느리게 일합니까? 여기는 베이징입니다. 중국의 속도를 배우십시오.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한 여성 엔지니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저는 쉬리나입니다. 그녀는 구조 설계 담당이었는데 베이징 토박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차별하지 않는 몇 안 되는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당신 말이 전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 아닌가요? 쉬리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에 선양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23명이 사망했죠. 알고 계셨나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언론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고를 미리 예견했던 안전 담당자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칠 후 첫 현장 조사를 위해 기존 베이징 지하철 10호선 구간을 둘러보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역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호흡이 곤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자란 저에게는 특히 더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고장난 건가요? 안내를 맡은 직원이 웃었습니다. 아닙니다. 정기 요금을 아끼려고 절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절반만요? 그럼 화재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상구 상태였습니다. 절반 이상이 잠겨 있거나
잡다한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뿐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한다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팀 회의에서 저는 현재 베이징 지하철의 안전 상태가 심각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새로운 노선을 만들기 전에 기존 시설부터 개선해야 합니다. 안한 상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류쟁고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티베트로 돌아가고 싶나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쉬리나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을 찾아봅시다.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그저 티베트에서 온 엔지니어일 뿐인데요. 아닙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합니다. 매일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두려워요.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안전 문제를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단을 구성합니다. 서울 지하철을 직접 시찰하고 배워 올 겁니다.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류쟁고가 비웃었습니다. 티베트인이 한국에 가서 뭘 배우겠다고? 당신은 여기서 도면이나 그리며 대기하세요. 결국 방문단에는 류쟁고의 측근들만 포함되었습니다. 기술 전문가보다는 정치적인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죠. 일주일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져온 것은 오직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 지하철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2배는 더 화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진 속 서울 지하철은 분명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 시스템이나 운영 노하우에 대한 자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 지하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라는 비극 이후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개편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정기적인 안전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런 핵심 자료를 왜 가져오지 않았을까? 쉬리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져왔겠죠. 하지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저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시민의 안전이 아니라 오직 치적 과시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설계하도록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포 씨, 한국인과 우리 만주족이 같은 조상을 가졌다는 것을 아세요? 쉬리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께서도 만주족이나 한국인이나 모두 단군 항엄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고구려도 우리 공동의 역사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한국의 성공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는 겁니다. 같은 뿌리인데 왜 그들만 발전했는지. 그녀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는 또 다른 동력, 즉 질투심과 경쟁심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이상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의 30%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그 대신 역사 내부 장식과 광고판 설치 예산은 2배로 증액되었습니다. 화려하면 뭘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제가 항의하자 류쟁호는 냉소적으로 비웃었습니다. 상포, 당신은 너무 비관적이야. 중국인들은 강합니다. 작은 사고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작은 사고라니, 지하철 사고가 어떻게 작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사건은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안전 전문가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환기 시스템 전문가 황민근, 갑자기 허베이성으로 정은 발령을 받았고, 정의 안전 담당자 순리는 병가를 낸 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쉬린에게 묻자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순리가 병가를 낸 게 아닙니다. 해고당했어요. 왜요? 스크린도어 정의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다음 날 바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해고.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린지안 선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말이 없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상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회사 옥상으로 올라간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하철 설계를 해왔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안 해본 곳이 없지. 네,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은 최고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고 전문가? 나는 그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기술자에 불과해. 그는 멀리 베이징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도 그랬어. 무리하게 지하철을 확장했지. 그때도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내 동료 하나가 실종됐어. 실종이요?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였지. 하지만 다들 알아. 입을 다물라는 강력한 경고였다는 것을. 린지안 선배는 담배를 끄며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특히 자네 같은 티베트인은 더 조심해야 해. 그들에게 자네는 언제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만만한 표적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해.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이곳으로 연락해. 해외 언론사야. 저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선배님도 그들과 쉿,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그날 이후로 저는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엔지니어 역할을 하면서 몰래 안전 문제들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스크린도어의 강도 테스트 결과는 한국 제품의 6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긴급 제동 시스템은 아예 설계에서 빠져 있었고 화재 감지 센서는 원래 계획의 10분의 1만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시한폭탄입니다. 제가 쉬리나에게 보여주자 그녀 역시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하이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 오작동으로 3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는 경미한 고장으로만 보도되었습니다. 봤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쉬리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동생도 매일 지하철을 타요. 하루에 2시간씩. 무서워요. 저 또한 두려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상포, 자네 한국어 할 수 있나? 류쟁고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조금은요.
대학 시절에 배웠습니다. 사실 꽤 유창했지만 저는 실력을 숨겼습니다. 좋아. 다음 주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온다. 통역 보조를 맡도록 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전문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한국 엔지니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뭔가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만남이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포 씨, 쉬리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류젠코가 당신을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번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제 손을 살짝 잡았다가 놓으며 말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착하기 전 저는 베이징 지하철 전 구간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된 현장 실태를 파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 첫 차가 운행되기 전 정비팀 직원 우강과 함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15년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상포 씨,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숨겨진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헤드라이트를 켜고 터널로 진입하자 숨이 막혔습니다. 환기구의 절반이 짙은 먼지로 막혀 있었고 일부는 아예 콘크리트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죠? 윗선에서 냄새가 난다고 막으라고 했습니다. 지상 주민들이 항의했거든요. 이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화재라도 발생하면 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상 대피로였습니다. 여기가 13번 대피로 입구인데 우강이 손전등을 비추자 저는 경악했습니다. 대피로가 창고로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청소 도구부터 시작하여 광고판, 심지어 폐기물까지 가득 쌓여 있었죠.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여기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강은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작년에 화재 대피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대피로 10개 중 7개가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렸더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보고서를 쓴 안전 담당자가 다음 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다음 구간으로 이동했습니다. 2호선 구간에 도착했을 때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철로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고 정위 케이블 일부가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건 감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3번 있었어요. 다행히 직원들이라 조용히 넘어갔지만 제가 사진을 찍으려 하자 우강이 저를 막았습니다. 미쳤어요. 잡히면 우리 둘 다 끝장납니다. 하지만 저는 몰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곳은 13호선 환승역이었습니다. 여기 스크린도어를 보세요. 우강이 가리킨 스크린도어는 육안으로도 휘어져 있었습니다. 설치한 지 석 달도 채 안 되었는데 벌써 이렇습니다. 싸구려 자재를 사용했거든요. 제가 살짝 밀어보자 덜컹거리며 불안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안전검사를 통과했죠? 우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전검사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승객들의 태도였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자 역사는 발 디딜 틈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크린도어가 완전히 닫히기도 전에 뛰어들었고 경고음이 울려도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가방이 문에 끼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잡아당기며 탑승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가방을 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지각이란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그때 스크린 도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드드득 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또 고장이네. 영무원이 한숨을 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정의로 보고하는 대신 그냥 발로 문을 걷어찼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는데. 열차가 출발한 뒤 저는 영무원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크린도어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까? 자주요? 매일 발생합니다. 하지만 보고하면 오히려 저희만 혼나요. 정비 불량이라고. 그럼 언제 고치나요? 안 고칩니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냥 방치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작은 이상이라도 즉시 정비한다고 들었는데. 점심시간, 저는 환승역 대합실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본 광경은 가히 덕관이었습니다. 비상구 앞에 노점상들이 좌판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비상구입니다. 비켜주세요. 뭐가 문제라서요? 10년째 여기서 장사하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습니다. 심지어 비상구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 옆 정의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전선들이 엉망으로 얽혀 있었고 일부는 피복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나가, 여기 출입 금지야. 갑자기 나타난 보안 요원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안전 점검을. 닥치고 나가. 그는 제 티베트 억양을 알아채고는 더욱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시골놈이 뭘 안다고 참견이야. 회사로 복귀한 저는 곧바로 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쉬리나가 저를 말렸습니다. 소용없어요. 류쟁고가 묵살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포씨, 저는 한국에서 온 김혜원입니다. 내일 뵙게 될 텐데 미리 통화하고 싶어서요. 순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자료를 미리 검토했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혹시 현장 상황을 솔직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도청의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내일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포씨,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정말로 스크린도어 안전 기준을 충족했나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반드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그것이 수백만 베이징 시민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그때만 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린지안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포, 내일 조심하게. 한국팀 일정에는 감시요원이 붙을 거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사고 전에 미리 USB에 자료를 백업해뒀어.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해줘.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선배님도 조심하십시오.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너라도.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한국 엔지니어 팀이 도착했습니다. 김혜원 수석 엔지니어를 포함해 5명의 전문가들.
그들의 첫인상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한 양복 대신 실용적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거만한 태도 대신 겸손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안한상포 씨. 김혜원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의 손에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현장을 아는 진정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향하는 길, 류쟁고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는 5년 안에 서울을 능가할 겁니다. 규모도 기술도. 하지만 김혜원 수석 엔지니어는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도로 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더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확장을... 아닙니다. 제 말은 안전한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순간 차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첫 일정은 베이징 지하철 통제센터 방문이었습니다. 류쟁고는 최신 설비를 자랑했지만 한국팀은 다른 것에 주목했습니다.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볼 수 있을까요? 김혜원의 팀원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시뮬레이션 자료는요? 그것도 나중에. 한국팀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오후에는 현장 시찰이 있었습니다. 10호선 고마오역, 베이징에서 가장 현대적이라고 알려진 역이었죠. 스크린도어 앞에서 김혜원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상포 씨, 이거 보이시나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미세한 균열이 선명했습니다. 금속 피로 현상이네요. 얼마나 되었죠?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이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년 된 스크린도어도 이런 균열이 없습니다. 류쟁고가 끼어들었습니다. 중국 제품이라 더 저렴합니다. 경제적이죠? 경제적이라. 김혜원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아시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9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는 스크린도어를 다시 한번 살피며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류쟁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제 생각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저녁 식사 때 저는 김혜원 옆자리에 앉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상포 씨는 티베트 출신이시라고요? 네. 라싸에서 왔습니다. 고산 철도 전문가시겠네요. 그런 분이 왜 베이징 지하철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속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김수성님, 한국은 어떻게 안전 문화를 정립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안전훈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매달 실시합니다.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왜 이 훈련이 필요한지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대구 참사 이후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깨달았거든요. 시설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것 중에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주위를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자유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저희에게 진짜 현장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위험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김혜원과 그의 팀원 2명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여기가 진정한 베이징 지하철의 민낯입니다. 저는 1호선 구간, 가장 오래되고 문제가 많은 곳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비상구라고요? 쓰레기로 가득 찬 비상구를 보며 팀원 중 한 명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선이 물에 잠겨 있네요. 환기구가 막혀 있어요. 스크린도어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는데. 김혜원은 이 모든 것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상포 씨, 이런 상태로 운행하면 대형 사고는 시간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때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겉모습만요. 스크린도어도 형태만 비슷하게 제작했습니다. 김혜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할 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안전 시스템인데 그런 핵심 내용은 빼고 만들었군요. 비용이 비싸다고. 돌아오는 길에 김혜원이 제게 말했습니다. 상포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요? 공식 보고서에 이 현장 실태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물론 상부의 압력이 있겠지만요. 위험하실 텐데요. 한국도 수많은 희생 뒤에야 배웠습니다. 다른 나라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의 보고서가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혜원은 침착하고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했지만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안전 시스템이 배제된 스크린도어는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상대피로 확보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입니다. 정기적인 안전훈련 없이는 어떤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류쟁고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지만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지적이 너무나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혜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포 씨,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국 지하철 안전 매뉴얼 전체였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로 완벽하게 번역된 자료였죠. 이것을 왜 저에게? 당신이 유일하게 이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사람 같아서요. 마지막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혜원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대구 참사 때 한국도 그랬습니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하지만 상포 씨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 비극을 미연에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같은 엔지니어로서 돕겠습니다. 한국팀이 떠나고 저는 그들이 남긴 자료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제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는 한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런데 김수성님, 떠나기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저희와 같은 조상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만주족과 한국인 모두 단군 한검의 후손이라고.
김혜원이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가는지. 하지만 그래서 더 도와야죠. 형제니까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함께 생겼습니다. 한국팀이 떠난 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상포, 내 사무실로 들어와. 류쟁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네가 한국 놈들에게 뭘 보여줬나? 저는 단지 닥치게. 네가 몰래 그들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을 다 알아. CCTV에 녹화되었더군. 티베트 놈이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프로젝트가 오명을 뒤집어 쓰잖아. 하지만 안전 문제는 사실입니다. 안전? 그딴 게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속도야. 5년 안에 완수해야 한다고.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사람들이 들어섰습니다. 당 간부들이었습니다. 안한 상포, 당신은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밀이요? 저는 단지 안전 문제를. 한국에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켰소. 이는 반역 행위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국에서 반역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한국 팀과 나눈 모든 대화 내용을. 그들이 나간 뒤 류쟁고가 비웃었습니다. 봤지? 이게 네가 자초한 일이야. 사무실을 나오자 쉬리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몸을 피하세요. 그리고 그녀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바뀐대요. 한국 것을 그대로 베끼기로 했다면서요. 그게 무슨... 다음 날 전체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류쟁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스크린도어와 똑같이 만들 겁니다. 아니, 더 크고 화려하게. 하지만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단, 불필요한 안전장치는 모두 제외하고 제작 비용을 50% 절감할 것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성은? 상포, 당신은 이제 발언권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센서나 비상정지 장치를 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처음에는 그런 것 없었어. 나중에 추가하면 돼.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회의 후 설계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포 씨, 새 설계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설계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스크린도어 두께는 한국 규격의 60%, 안전 센서는 10개에서 2개로 축소, 비상정지 버튼은 완전히 삭제, 틈새 안전장치도 삭제되었습니다. 이건 자살 행위입니다. 윗선에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시공업체 선정 결과였습니다. 낙찰자는 화룬건설. 화룬건설은 류쟁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였으며 건설 경험이 전무한 곳이었습니다. 밤늦게 린지안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상포, 큰일 났네. 무슨 일이신데요? 화룬건설이 하청을 또 하청 주고 있어. 최종 시공사는 농촌 인부들을 고용하는 영세업체야. 그럼 품질 관리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린도 유리도 안전 유리가 아니라 일반 유리에 미치지 못하는 품질을 썼어. 일반 유리가 깨지면 날카로운 파편이... 이것을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자네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 알지 않나? 맞습니다.
저는 이미 당국의 감시를 받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김혜원 수석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수석님,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술을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는 모두 제거했습니다. 답장은 빠르게 왔습니다. 상포 씨, 저희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도울 수 없지만 여기 국제 안전 기준 자료를 보냅니다. 이걸로라도 그들을 설득해 보세요. 하지만 그 자료를 사용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제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포 씨, 인사팀에서 기다립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안지사로 정은입니다. 시안이요? 그건 좌천 아닙니까? 내일까지 짐을 싸세요. 돌아서는데 쉬리나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안전을 지키죠? 쉬 선생님이라도. 저도 경고받았어요. 한 번만 더 문제 제기하면 해고한다고. 그날 밤 짐을 싸면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상포 씨, 저는 베이징 시민 안전 모임입니다. 네? 당신이 올린 자료들 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제가 몰래 인터넷에 게시했던 현장 사진들이 비밀리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안에도 지하철이 있죠. 거기서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뜻밖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류쟁고였습니다. 상포, 마지막 기회를 주지. 무슨, 입 다물고 시안에서 조용히 지내. 그럼 1년 후에 복귀시켜줄게. 하지만 안전 문제는 그딴 건 잊어. 어차피 네가 뭘 해도 바뀌지 않아.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고로 내 고향 가족들도 잘 지내고 있더군. 계속 그러길 바란다면.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시안에서도 어떻게든 투쟁하겠다고. 다음 날 베이징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10호선을 탔습니다. 스크린도어를 보니 벌써 더 많은 균열이 발생해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시한폭탄이 얼마나 빠르게 폭발할지를요. 상포 씨, 옆자리에 앉은 노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그 티베트 엔지니어 맞죠? 안전 문제 제기한. 아, 네. 고맙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노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자도 매일 이 지하철을 타오. 당신 덕분에 조금은 안심이 돼요. 하지만 조심하시오. 이 나라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니까. 노인의 충고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시안행 기차 안에서 린지안 선배가 남긴 USB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자료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부실했습니다. 신호체계, 전력 시스템, 환기 시스템, 모든 것이 최저가 입찰로 엉터리 시공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미 베이징을 떠나 좌천된 저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정말 그럴까요? 시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이징에서 끝내지 못한 일을 여기서라도 계속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시안으로 좌천된 지 한 달 후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포, 나야. 쉬일이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치안 선배가 실종됐어. 뭐라고요? 일주일째 출근을 안 하고 연락도 안 돼. 가족들도 모른대.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린지안 선배는 마지막으로 무언가 큰일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선배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내부 고발을 시도하려고 했대. 스크린도어 부실 시공 자료를 모았다고. 그날 밤 제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입 다물어.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안 지하철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안은 베이징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를 만났습니다. 형님, 이거 스크린도어 제대로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제대로? 대충 끼워 맞추는 거지. 그는 담배를 피우며 푸념했습니다. 나사도 절반만 채우라고 하더군. 어차피 겉으로 안 보인다고. 그럼 위험하지 않습니까? 나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증거를 수집하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포 씨, 저는 린지안 선배의 동료입니다. 선배가 남긴 것이 있어요. 비밀 장소에서 만난 그는 USB를 건넸습니다. 선배가 만약을 대비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USB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스크린도어 강도 테스트 조작 영상, 뇌물수수 녹음 파일, 부실 자재 구매 내역, 안전검사 통과를 위한 서류 조작, 그리고 린지안 선배의 육성 녹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하지만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특히 상포, 네가 듣고 있다면 넌 해낼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료를 세상에 알리기로. 하지만 어떻게? 언론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어 있고 SNS 역시 검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혜원 수석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김 수석님,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라도 알려주세요. 중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국제안전기구에 전달하겠습니다. 상포 씨, 조심하세요. 며칠 후 해외 언론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중국 지하철 스크린도어 안전기준 미달 충격. 하지만 중국 내에서는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 자료가 암암리에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봤어. 스크린도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진짜야? 그럼 우리 매일 타는 지하철이... 시민들의 불안이 극도로 커지자 정부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자를 엄단하겠다. 저는 즉시 도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호텔을 옮겨 다니고 공중전화로만 연락했습니다. 그러던 중 쉬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상포, 큰일이야. 내일 스크린도어 시연회를 한대. 시연회요? 류쟁고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이 직접 스크린도어에 기대서 안정성을 증명한다고.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역에서요? 10호선 고마우역. 바로 우리가 처음 문제를 발견했던 그곳이야. 그곳은 가장 부실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시연회 당일 아침 고마우역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스크린도어는 완벽합니다.
류쟁고가 자신만만하게 스크린 도어를 두드렸습니다. 적대적 언론의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드드드득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도어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류쟁고가 당황하는 순간 위험해요. 모두 뒤로.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쾅! 스크린도어 하나가 갑자기 경첩에서 떨어져 나가며 쓰러졌습니다. 류쟁고는 간신히 피했지만 한 기자가 다쳤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상포, 네가 여기 왜? 경비원들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기자들이 먼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방금 뭐라고 외치셨나요? 위험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스크린도어는 기준 미달입니다. 안전장치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체포를 위해 경찰이 도착했지만 이미 제 인터뷰는 해외 언론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연행되면서도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하철이 위험합니다.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있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목숨 걸고 폭로, 티베트 출신 기술자의 용기. 하지만 저는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큰 비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소식은 들려왔습니다. 상포, 너 때문에 난리야. 간수가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지하철 타기를 거부한대. 제가 한 말이 일부나마 효과를 발휘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공황일 뿐이다. 곧 정상화될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었고 외국인들은 베이징 지하철 이용을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2달, 변호사를 통해 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포 씨, 당신 덕분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정말요? 시민들이 항의하니까 일부 구간을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신규 노선 개통은 예정대로 진행한답니다. 국가 위신이 걸렸다고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 부실한 스크린도어로 개통을 강행하다니. 김혜원 수석이 보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포 씨, 당신의 용기에 감명했습니다. 한국 언론도 크게 보도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개통식 일주일 전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류쟁고였습니다. 만족하나? 영웅놀이 한 결과가 이거야. 사람들의 생명이... 닥치게. 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야. 그는 담배를 피우며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개통식은 할 거야. 화려하고 성대하게. 위험하다고 경고했잖아요. 걱정 마. 개통식 날은 VVIP들만 탈 거야. 일반인은 다음 날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그리고 너는 곧 티베트로 추방될 거야. 영원히. 면회가 끝나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개통식 당일 감방에서 TV 중계를 보았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베이징 지하철 신규 세계 노선 동시 개통. 화면에는 화려한 리본 커팅식이 비쳤고 정치인들이 스크린도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상포, 내 말이 맞았어. 사고가 났어. 뭐라고요?
신규 노선에서 스크린도어가 자세한 것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난 것은 확실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긴급 석방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윗선에서 명령이야. 빨리 나가. 밖으로 나오니 쉬리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상포, 큰일이야. 무슨 일입니까? 14호선에서 스크린도어 후밀개가 동시에. 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출근 시간 수천 명이 탑승했는데 스크린도어가 갑자기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패닉이 발생했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넘어졌습니다. 사상자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최소 50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언론 통제령이 내려졌어. 단순 고장으로 발표하고 역을 폐쇄했지. 미쳤군요. 그래서 널 불렀어. 네가 예상했던 그대로야. 우리는 14호선으로 향했습니다. 역은 경찰이 봉쇄하고 있었지만 옆 건물에서 내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처참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여러 개가 파손되어 있었고 핏자국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경고한 부분입니다. 안전장치 없는 스크린도어가 오작동하면서 문이 제멋대로 움직인 겁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몰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작업자들이 부서진 스크린도어를 새 것으로 급히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증거 인멸이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해요. 우리는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보상금을 주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말하면 가족이 위험하대요. 그래도 몇몇 용기 있는 사람들이 증언해 주었습니다. 문이 갑자기 확 닫혔어요. 아이가 끼일 뻔했는데 비명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이 증언들을 모아 다시 해외 언론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시민이 당시 상황을 생중계한 영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14호선인데 지금 스크린도어가 미쳤어요. 사람들이 깔리고 있어. 영상 속 참상은 정부 발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영상이 유출되자 중국 정부도 더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표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일부 기술적 결함이 있었다. 하지만 신속히 대처하여 대형 사고는 막았다. 거짓말이었죠. 그리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화살은 저를 향했습니다. 티베트 분리주의자가 사보타주했다. 어처구니 없는 누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체포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도망쳐야 했습니다. 상포, 여기 숨어. 쉬리나가 은신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못 버텨. 빨리 나라를 떠나야 해. 가족들은 이미 감시받고 있어.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그때 또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류쟁고가 자살했어. 뭐라고요? 아니, 자살로 위장됐겠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결국 그도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마지막 증인. 체포령이 떨어진 후 저는 은신처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더 큰 비극의 전조를 발견했습니다. 상포, 이것 좀 봐. 쉬리나가 보여준 것은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다음 달 1호선 전면 개보수. 운행하면서 공사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승객을 태운 채로 스크린도어를 교체한다니. 막아야 해요. 어떻게?
우린 이미 쫓기는 몸인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김혜원 수석이었습니다. 상포씨, UN 안전조사단이 중국에 입국합니다. 정말요? 국제적 압력이 커져서요. 당신이 보낸 자료 덕분입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럼 조사단이 진정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험한 부탁이었지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조사단이 도착하기 일주일 전, 정부는 대대적인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역들을 임시 폐쇄하고 스크린도어를 급히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숨길 수 없는 곳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 2023년 7월 15일,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조사단을 진짜 현장으로 안내하기로 말입니다. 상포, 너무 위험해. 쉬리나가 만류했지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아침 10시 조사단이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변장하고 접근했습니다. 조사단장에게 몰래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실을 보려면 2호선 자양역으로. 그곳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1시간 후 놀랍게도 조사단이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2호선도 시찰하고 싶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곳은 준비가 즉시 가고 싶습니다. 자양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역은 승객들로 만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끼익, 스크린도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히다가 멈추고 다시 열렸습니다. 뭐야, 또 고장이야. 승객들이 불평했지만 그들은 계속 탑승했습니다. 익숙해진 것이었습니다. 위험해. 바로 그 순간, 쾅! 스크린도어 하나가 갑자기 트랙으로 떨어졌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 한 승객이 균형을 잃고 선로로. 안 돼. 제가 뛰어들어 간신히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승객들이 출구로 몰려가면서 압사 위험이 발생했습니다. 비상구를 열어요. 하지만 비상구는 잠겨 있었습니다. 젠장, 열쇠가 어디 있지? 역무원들도 우왕좌왕했습니다. 조사단이 이 모든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운영 상태입니까? 정부 관계자는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퀵, 또 다른 스크린도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 고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원 차단, 당장 전원을 차단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도 방법을 몰랐습니다. 매뉴얼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최악의 순간이 닥쳤습니다. 이와 한 어린이가 닫히는 문에 끼었습니다. 센서가 없었기 때문에 문은 계속 닫히려 했고, 문을 풀어.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열려고 노력할 때 쉬리나가 비상도끼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비켜요.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했지만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것도 도망치는 것도. 저는 이 시스템을 설계한 엔지니어입니다. 저는 조사단 앞에서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묵살했습니다. 경찰이 저를 체포하려 했지만 조사단이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증인입니다. 카메라가 돌아갔고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 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비상등마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절감으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불빛에 의존해 대피하는 사람들. 그 와중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0분 만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역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실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조사단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안 한 상포 씨군요. 보고서 잘 보았습니다. 이제 믿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완전한 실패입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단순 정전 사고다. 티베트 테러리스트의 소행이다. 그들은 끝까지 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목격한 참사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국제사회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포 씨를 석방하라. 유엔 조사단에 강력한 항의가 있었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상포 넌 추방이다. 다시는 중국 땅을 밟지 마라. 추방. 그것이 그들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살아서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도 생겼습니다. 조사단 앞에서 벌어진 참사 이후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인정이 아닌 은폐였습니다. 상포, 당장 따라와. 공안이 저를 연행하려 했지만 조사단이 막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이건 내정 간섭이요. 인명사고의 핵심 증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틈을 타 저는 가방에 있던 USB를 조사단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설계 결함, 뇌물, 은폐, 시도까지. 조사단장의 눈빛이 확연히 변했습니다. 즉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상포 씨,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조사단 직원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중국 정부가 내일 아침 당신을 테러리스트로 발표할 겁니다. 체포영장도 준비됐고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라사의 가족들도 감시받고 있습니다. 그때 쉬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포, 류쟁고가 자살했어. 뭐라고? 아니, 자살로 위장된 거야.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류쟁고도 결국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너도 조심해. 나도 숨을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웠어. 함께 싸워줘서.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새벽 3시, 조사단의 도움으로 은신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진실의 무게. 저는 티베트 출신 엔지니어 안한 상포입니다. 2년 전 저는 세계 최고의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꿈을 안고 베이징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현실은 악몽이었습니다. 안전보다 속도를, 품질보다 체면을, 생명보다 치적을 우선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겉모습만 모방했습니다. 화려한 스크린도어, 현대적인 역사.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빼먹었습니다. 안전 철학, 생명 존중,
시민의식, 왜 한국이 성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대구 참사의 교훈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것이 진정한 힘이었는데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단군 한검의 후손이고 고구려의 역사를 공유하죠. 하지만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한국은 실패를 통해 배웠고 우리는 실패를 은폐했습니다. 한국은 생명을 최우선했고 우리는 체면을 우선했습니다. 저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탄압뿐이었습니다. 티베트인이 뭘 안다고 중국을 욕보이려는 음모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린지안 선배는 진실을 말하다 실종되었고 황민근 안전 문제를 제기하다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끝까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스크린도어가 무너지고 아이가 끼이고 사람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이것이 우리가 만든 세계 최고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제 추방당합니다. 테러리스트라는 누명을 쓰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단 하나의 사고라도 막을 수 있다면 이 모든 고통은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중국이여, 부디 깨달으십시오. 진정한 발전은 건물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안전에 있다는 것을, 기술의 가치는 속도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생명에 있다는 것을. 제가 사랑하는 고향 티베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은 드러나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안전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진실을 위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2023년 7월 16일 안한상포는 보고서를 마치고 조사단에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뭔가 바뀔까요? 조사단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바뀔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는 한. 다음 날 국제사회가 움직였습니다. 중국 지하철 즉각 운행 중단 권고, 안전 점검 완료까지 전면 재검토 필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적대 국가의 음모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리고 저를 공식 수배자로 지정했습니다. 티베트 분리주의 테러리스트 안한상포.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 했다고 테러리스트라니. 김혜원 수석이 긴급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포 씨, 한국으로 오세요. 망명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가족도 함께 모시겠습니다. 인도 경유로.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이해해 준 그였기에. 탈출 전날 밤, 마지막으로 베이징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2년 전 희망을 품고 왔던 이 도시, 이제는 악몽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까? 아니, 돌아올 때는 안전이 최우선인 도시로 달라져 있기를. 새벽 조사단 차량에 몸을 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떠나면서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계속 싸울 것이라고. 안전한 세상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것이 엔지니어의 사명이니까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쉬리나와 통화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그리고 알아줘. 계속 싸울게. 우리가 같은 조상을 가진 만주족이든 한족이든 티베트인이든 결국 우리는 모두 사람이야. 그것만 기억해. 그녀의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이징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혜원 수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상포 씨. 이제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그 한마디에 2년간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은 인도에서 안전하게 대기 중입니다. 곧 합류할 거예요. 한국 정부는 저를 인도적 체류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공식 난민 지위는 아니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우선 쉬세요. 그리고 김혜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안전 컨설턴트 제안이 왔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배자에서 전문가로 하루아침에. 일주일 후 어머니와 동생이 도착했습니다. 상포야. 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네가 옳았어. 그 한마디가 모든 고통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낯설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말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첫 출근 날 한국철도공사 안전팀에서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도 배울 점이 있을 겁니다. 배울 점이라니, 실패에서도 배운다는 그들의 겸허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해외 사례 분석이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 매뉴얼 개선 작업이었죠. 상포 씨가 지적한 맹점들, 우리도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 지하철 1호선 대형 참사. 제가 경고했던 그대로였습니다. 300명 사상, 중국 역사상 최악의 지하철 사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김혜원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듣지 않은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죠. 사고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중국도 굴복했습니다. 전면적인 안전점검과 시스템 개편을 약속했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참고한 것은 제가 남긴 보고서들이었습니다. 안한 상포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 해외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6개월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상포 씨? 쉬 리나예요.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홍콩에 있어요. 겨우 빠져나왔죠. 그녀도 진실을 증언하고 탈출했던 것입니다.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도와드릴게요. 한 명씩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엔지니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 문제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비정부 기구 NGO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서 발간이었습니다. 침묵의 대가, 베이징 지하철 참사의 교훈. 전 세계 후립개국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저를 수배 중이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편에 선 사람들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내부 고발자가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변화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 티베트 엔지니어를 기억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헛되지 않았구나. 그 모든 고통이. 현재 저는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전 컨설턴트로, 밤에는 NGO 활동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죠. 가끔 고향 라싸가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갈 겁니다. 더 나은 중국, 더 안전한 티베트로.
그때까지 여기서 배우고 준비하겠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실패에서 배우고 비극을 예방하는 법을. 그것이 진정한 엔지니어의 길이니까요. 쉬일이나도 이제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그녀는 안전교육 전문가가 되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정말 같은 뿌리였다면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녀의 말처럼 저도 그날을 기다립니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그날을. 지금까지 안한상포 씨의 장엄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얼마나 거대한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안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에서 비롯되며 진정한 발전은 속도가 아니라 가치를 중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일터는 안전한 환경입니까?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목격하고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목소리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아이판 구독들 통해 안전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진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전파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